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본과의 우리 지금 이런 극일 프레임이 유행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한국 사회에 토착 왜구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들의 배경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지금 임응수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임 변호사님은 집안에 일본에서 이렇게 누가 태어났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45년생이신데요. 예. 그 이제 외조부께서 이제 외조부하고 외조모께서 대구 이제 분이셨는데 이제 먹고 살 길을 살아서 이제 야마구치현 이제 요즘 뭐 조슈버니어 그래갖고 뭐 아베 일본 본토 혼슈 예, 제일 끝에 예. 규슈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네. 예. 그래서 뭐 아베가 뭐 그 연고라 그래가지고 뭐 여쩌고저쩌고 말이 많은 동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주하셔가지고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년도에 거의 저희 어머니가 아예 해방대전에 태어나셨어요. 예, 해방둥이신데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또 아버지는 현 기타 규슈에서 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기타 규슈면 지금 뭡니까? 규슈 섬 제일 위에 그렇습니다. 북키슈라고 하는 도시잖아요. 예. 그 예전엔 다른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키타 규슈라고 그래서 여러 도시를 세 개인가를 합쳤죠. 예, 그렇습니다. 기타 규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조부께서 이제 저희 집안이 뭐 양산에 원래 터를 잡았는데 그게 뭐 땅은 많지 않은 그냥 중농 이하의 집안이어서 이제 저희 조부가 이제 차남이셨는데 먹고 살 길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징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본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셨고 그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신 곳이 요즘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야하다 제철소입니다. 그게 키타 큐슈에 있습니다. 거기 있죠. 예. 그래서 뭐 저 말씀하신 김 회장님도 이제 아버님께서 거기서 이제 뭐 강제징용 나가셨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절대 강제징용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혼인을 하시고 할머니가 가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미 태어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야하다 제철소에 이제 조부께서 막 41년인가 42년쯤에 가셨고 그냥 46년에 귀국하셨으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41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태어나셔서 대여섯 살 때까지는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이 이제 기업이 그런 걸로 좀 규모 있는 기업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야하다 제철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뭐 열악하지만 사택이 제공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할아버지의 처남, 그러니까 할머니의 동생이 또 이제 당시 이제 중학교를 다니셔가지고 아마 이제 좀 일본 가서 공부도 같이 하고 좀 그러라는 의미로 같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셨는데 이제 그래서 외조부께서는 이제 중학교를 다니셨고 그래서 야하다 제철소에 제공된 사택에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기억으로도 나름 괜찮았다는 겁니다, 사는 게. 한국에서 살던 것보다는 예, 뭐 농사 지어서는 사는 게 뻔한데, 그래도 제철소에서 다니니까,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봉급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기억으로는, 이제 뭐 일끝 마치신 이제 조부께서 약주를 이제 한잔 하시고 나서, 간식도 이렇게 다 사와서 이제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나신다. 근데 임 변호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저희 그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일본에 일찍 건너가셔가지고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 일본말을 쓰고 일본 사람처럼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일본에 이제 있다가 오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 당시에 한국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이렇게 일본에서 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해방이 되고는 어떻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방이 이제 되셔서 이제 좀 저희 아버님이나 이제 진 외조부 말씀으로는 좀 분위기도 어수선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부께서도 그래도 이제 내 나라가 해방이 됐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6년도에 이제 귀국을 이제 부산 쪽으로 귀국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호적상 호적상 나이 이제 출생은 1921년생이신데 당연히 이제 예전처럼 시골이다 보니까 두세 살 위였었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던 해에 이제 나이가 아마 이제 뭐 한 27, 8쯤 돼서 이제 돌아오셨는데 뭐 특별한 말씀은 없었던 그러니까 얘기는 없는 걸 봐서는 이제
뭐 돌아와서도 크게 뭐 어떤 뭐 아주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 일자리나 돈벌이 같은 건 더 어려워졌던 것 같고요. 그렇게 좋죠.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지고 났는데 이제 그렇게 되시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원래는 1919년 뭐 이렇게 태어나셨으니까 원래 이제 태어나신 전쟁이 일어나는 해는 1950 이제 성이 넘었는데 이제 호적상이 이제 출생 연도가 1921년이라고 해서 30세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징용을 되셨습니다. 예. 징용을 되셔서 징병. 예, 징병을 당하셔가지고 이제 지리산 그 빨치산 토벌대에 이제 참전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 이제 최전선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보급이 열악하도 하다 보니까 뭐 부상도 당하시고 특히 동상을 걸리셔서 피부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 아버님 말씀으로는 당신은 뭐 약도 없고 제대로 된 의사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확실한 건 이제 종전이 될 즈음에 이제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그 전역을 시켜줬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병원도 다니고 하셨는데 당연히 뭐 약을 써도 뭐 효험이 없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54년경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만 13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숙부하고 좀 터울이 제일 큰데 숙부가 거의 유복자 이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조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이제 저도 제 그냥 생각으로 만약에 일본에서 귀국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일본에서 귀국하지 않았으면 이제 차별받고 이제 재활교포로 살아갔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시지는 않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다가 근데 또 반면에 이제 변수가 있는 게 이제 그 50년대 조총련에 의한 북송운동이 막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의 성격을 봤을 때 귀가 이렇게 남의 말에 잘 홀려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뭐 그 주위에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홀려가지고 북송선을 타셨지 않았을까? 그럼 북송선을 탔으면 또 이제 고생하다가 또 이제 뭐 이제 90년 이후에 뭐 탈북을 하는 하여튼 그러니까 참 이게 뭐 민족의 역사가 참 지나다 보니까 아마 일본에 그러니까 그래도 일본에 아마 제 그냥 개인적 생각은 그래도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셨겠네요. 예. 그 반면에 이제 그 김영삼, 김대중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어서 뭐 목포 방위대인가 뭐 대장이 아까 말하지만 그다음에 목포에서 뭐 배사업으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니까요. Y에서는 뭐 또 그때 장택상이 무슨 변역병인가 통역병인가 군번도 없는 뭐 군대 갔다 그러는데 그때도 수완 좋은 사람들이나 빽 있는 사람들은 다 안 간 거죠. 그렇습니다. 6.25 전쟁 와중에도 참. 그러니까 한국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그런 수완이 있어야 대통령도 하고 일반 그 민초들은 다 그냥 이 전쟁통에 다들 상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가족들은 다 어떻게 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래 큰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좀 병이 들고 하셔가지고 밑으로 이제 저희 조부님 밑으로 저희 조부님 밑으로 이제 작은 할아버님, 이제 뭐 고모 할머니들 쭉 계셨는데. 졸지에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 이제 시댁 식구들 다 건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아버지 숙부까지 해서 한 10명 가까운 식구를 해야 되니, 당연히 뭐 여성 혼자 힘으로는 택도 없고, 그래서 진짜 저희 작은 할아버님들이 다 남의 집 머슴 사시고, 뭐 이렇게 사셨고, 그러니까 뭐 저희 작은 할아버니, 고모 할머니들이 쉽게 말씀드려 무학입니다.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고요. 특히 이제 조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작은 할아버님하고 이제 그 고모 할머님 한 분은 봉천동에 사셨는데 특히 고모 할머님은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이제 그 숭실대에 넘어가는 그 봉천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봉천극장이 있었고 있었죠. 그 건너편에서 이제 번데기랑 하셨던 게 저희 고모 할머님이시고요. 그리고 뭐 저희 작은 할아버님은 뭐 말 그대로 노가다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저희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님이 서울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어르신이 이제 서울대 그 건물을 짓는 노가다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70년대 초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대 입학했을 때 참 그렇게 좋아하셨고, 되게 좀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다들 이제 고생하고 정말 무학으로 맨몸으로 서울에 어디로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뭐 지금 저희 집안이 어떠냐? 그 노가다로 이제 그 생계를 유지했던 그 작은 할아버님의 지금 큰 아들은 지금 기아자동차 부장, 뭐 작은 아들은 창원의 지금 현대 또 계열사의 또 직원으로 일하고, 뭐
번득이 파시던 고모 할머님의 뭐 자식들도 대부분 다 고등학교 다 이상씩 졸업했고, 특히 아들은 미술 전공해서 대학 교수도 하고 있고, 진짜 그러니까 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저희 집안이 정말 그 전쟁의 폐허와 그 가족들의 상실 속에서 정말 맨몸으로 버텨서 뭐 대단한 걸 뭐 이룩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사회들도 다 주시고 뭐 밥 먹고 살게 되는 것이 생각해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은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나 하는 생각을 진짜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그게 이제 이 기회균등이고 공정사회인 그렇습니다. 거죠. 자, 부친은 그럼 대학에 진입학을. 예, 저희 다 부친은 이제 저희 할머님이 이제 친정이 그래도 이제 안동 권가시고 해서 조금 형편이 나아서 뭐 거기에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부산 공고로 졸업하시고 이제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까지 진학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본가가 이제 원래 지금 구포 삼락 뭐 그쪽입니다. 아, 그쪽이. 일본 건너가셨겠죠. 부산 사람들이 다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상 뭐 구로 돼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사상면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학번이 63학번인가 그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상면 전체에 4년제 대학을 들어간 거는 당신이 두 번째였다고. 그러시겠다. 거기 뭐 지금도 이제 사상 그쪽이 뭐 이제 원래 이제 문재인 또 지역구고 공단이고. 공단이고 납부돼 있었죠. 그래서 뭐 원래 지금도 좀 뭐 그렇게 대단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다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얘기들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할머니 돌아가서 제가 자주 가진 못하지만 사상구 그쪽에 이제 가보고 그러면은 참 그러저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렸을 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이제 그다음에 저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참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꿈과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할머니 뭐 작은 할머니 다 맨몸으로 정말 다 이렇게 일구셔가지고 다 자식들 키우시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배가 고픈 건 모르고 제가 자라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대한민국이 낳은 기적들을 제 스스로가 체험하고 있는 게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럼요. 그렇게 다들 어려워서 참 이 배고프고 고생하던 시절에 거기서 미래가 있겠나 했지만은 다 지금 자손들이 다 미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는 70년대에 이제 제가 부산에서 쭉 크고 살았으니까요. 70년대 부산에는 일본에서의 물건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신기하게 여리고 또 칼라 텔레비 이런 걸 가지고 조그만 거 일본 방송을 보면 굉장히 부유층으로 취급을 하고 또 가끔씩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일본 과자나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렇게 부러워했지. 그때 부산에서 과연 반일 감정이 있었는가?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일 감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부산에 일본 영사관 앞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일본 영사관 앞에 있어도 그때 누군가가 일본 영사관에 돌을 던진 사람 하나 없었고 저게 일본 영사관이구나 하고 지나다녔지.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닐 때 이빨을 바득바득 가란 적이 없어요. 맨날 그 앞에 있는 중앙극장에 영화 보러 다녔는데 뭐 그걸 지나다니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냥 일본 영사관.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시절이 지금 40년, 40년, 50년 지났는데 지금 이제 그 앞에 뭡니까 위안부 소녀상을 뭐 맞설지 안 하니부터 일본의 무슨 억압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70년대에 한국 사람들 중에 반일 감정을 그렇게 가진 사람이 그야말로 뭐 자신이 아주 지식이나 그러나 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도 오래 해서 가진 사람 외에 다수의 국민들은 그랬느냐. 적어도 제가 살던 부산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이 고간에 많았거든요. 그 고간이 일본의 외간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일제시대 때 집들이 그때 있었고 그래서 놀러 다니면 친구 집에 일본 집이 살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럼 그런 데 가서 아유 참 집 아기자기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지. 네. 아유 애놈 집에 사느냐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때 부산에서 키우던 나무, 열매, 꽃 이런 것도 다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런 부분에서 네. 다 지냈어요. 자, 그런데 왜 이제 지금 50년이,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일본 상품을 불매하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대중의 역사적 기억은 전부 사후적으로 누가 만드는 거고 가공되어지는 건가. 난 그런 측면이 정말 한국 사람이 어릴 때 60, 70년대부터 반일하면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아왔는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강공된 면이 좀 많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소사는 이제 무지에서 기원된 게 많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조선이 어떻게 멸망했고 그 멸망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 그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게 너무 대한민국 사람이 아직 너무 무지하고,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그런 가공된 기억을 제공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선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하는 게 분명히 좀 많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서울 살다가 이제 뭐 부산에 이제 내려가면은 제 기억에 뭐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부자가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서울 사람들 솔직히 칼라 텔레비전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나중에 칼라 방송을 하기 전에 왜냐하면 칼라 텔레비전 있어봐야 AFKM밖에는 칼라로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부산을 내려서 좀 깜짝 놀란 게 이제 일본 방송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 이제 일본의 이제 예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일본 말을 몰라도 대충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억에 부산에 이제 칼라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일본 방송 시청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게 좀 기억이 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부산 사시는 분들 다 더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유흥이나 이런 문화가 부산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일본께 부산에 넘어오면서 부산에서 흥해지면 그게 나중에 서울로 올라오는 예. 노래방도 좀 기억이 납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도 80년대 후반에 이렇게 부산 가서 이렇게 보니까 500원 넣고 노래방이 있다가 거기 이제 그 80, 하여튼 90년쯤에 서울에 올라오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일본이라는 게 단순히 뭐 믿고 그걸 떠나서 하여튼 어느 시점까지는 뭐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일본이라는 것은 앞선 문화, 앞선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상이었다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이빨을 가는 부분은 중국은 일본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이 무력으로 침략을 했고, 그러면서 전쟁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2차 대전 전에 이미 중일 전쟁이 그렇습니다. 먼저 시작됐고, 예. 30년대 때부터 일본은 만주를 점령해 있었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 전역이 주요 도시들이 다 일본에 점령됐고, 베이징도 점령됐고, 그렇습니다. 난징도 점령됐고, 뭐 주요 상하이, 도시들이 가이펑 전부 다 점령됐습니다. 상하이, 홍콩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일본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에 방어전에 중국 사람 수십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사들이요. 그래서 곳곳이 일본과 대규모 전사자들이 속출한 동네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중국을 점령해 있었고, 중국은 저 북서쪽에 산간지대로 다 도주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다 치지만은 한국은 싸우지 않고, 싸우려고 마음먹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 이시 왕조와 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이 국권을 일본에 상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왕조 밑에서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이 콤플렉스와 모든 이 후대에서 만드는 가상의 가치를 지금 저기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 극익을 자극한다고 우리가 맑아지는군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일에 뭐 TV 인터뷰에 나오는 20대, 30대들을 보면 지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일본의 상을 지금 정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파적으로. 그래서 그런 애들이 느끼는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는, 그거는 우리는 어릴 때 뭐 이런 일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느껴온 나름대로 체화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주입식으로 가상의 일본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는 거죠. 한국의 정치 문제 또 북한의 친북적인 이 반일 사주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입된 그 근거 없는 그 어떤 가치관들은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친일파나 이제 이런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비판할 지점이 있다면은 오히려 저는 일본이란 나라들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조선시대 그런 거 아닙니까? 야만인이다 무슨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생각하다가 당연히 실제 딱 접해보면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나은 점들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자기 어떤 가치관에 뿌리가 없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본을 또 맹목적으로 또 딱 쫓게 되는 이제 그런 군상 그래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윤식 예전 교수에 쓰셨던 그 이광수 평전을 보니까 결국 그 뿌리 없는 어떤 의식 속에서 만난 일본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감복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친일 뭐 어떤 일본만을 존경하는 그런 사고로 빠질 수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조금 더 이제라도 이제 좀 제대로 일본이 어떤 나라고 어떤 사람들이고 또 우리나라는 그때 어땠고 이런 것들에 정확하게 가르쳐야 오히려 진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뭐 선생님 마찬가지시겠지만 일본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분들이 일부 계실 수도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의 입장도 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 하나의 입장으로 뭐 일본은 우리야 뭐든지 수탈해 가고 뭐 다 무슨 뭘 뺏어가고 훔쳐가고 납치하고 그렇게만 해서는 그 어떤 실체적 진실을 영원히 모를 수 있는 우에 더 빠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을 이기길 바라는데 그 일본을 진정하게 이기는 그 길에서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를 또 제일 우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진보연대의 지금 이 맹목적 반일 운동에 대한 평가가 매우 잘 됐다. 자, 1910년 합방되던 시기에 세계에서 이 뭡니까? 식민지 지배하는 제국주의를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었냐?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다 미국, 일본, 영국, 일본은 후발주자고. 그렇습니다. 뭐 자기와 비슷한 처지가 독일. 독일이 식민지가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때 다 했고 그때는 그것이 자본주의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제국주의가 정의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이제 와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왜 침탈했냐고 하면 전 세계 각국들이 지금 그 싸움을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그때 국제적인 규칙이 있었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가 있었어요. 검꺼놓고 이거는 네가 먹고 이거는 내가 먹자 하고 나눠 먹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저희 일본의 한국 조선 병합은 국제적으로 다 공인 받은 겁니다. 그럼요. 러시아도 동의해주고 중국도 동의해주고 영국도 동의해주고 다 동의해준 겁니다.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세계 열강들의 합의하에 이거는 일본이 먹어라.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자, 유엔이 없고 국제연맹도 없을 때 주변에 주요한 열강들이 동의해주면 그게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이 과거를 가지고 너네 왜 우리한테 침략했냐고 프랑스가 독일한테 따져봤자 2번이나.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니 영국하고 미국이 둘이가 지금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잖아요. 나머지 유럽 나라는 뭐 거의 전쟁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거 배상을 받으려니 얼마를 받겠냐. 근데 이놈한테 또 다망한 놈한테 원자탄 얻어맞은 사람한테 똑하게 배상을 받다가는 또 이것들이 살아나서 입을 바득바득 갈아서 전쟁을 해야 될 거니. 자, 지금 한국 전쟁도 났고 이제 세계가 동서냉전의 시대인데 그냥 깔끔하게 배상받지 말고 털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편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통제나 하자.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거를 사실은 한국은 일본의 점령지 이탈지라 돼 있어서 미국이 이 강화조약에 대상으로도 안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네끼리의 뭐 주고받을 민사적인 거는 둘이 알아서 해라 이래 된 거니까 서로 재산 놓고 갔니 뺏어갔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강화 협상을 14년 동안이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저는 참 좌파들이라도 그 부분 똑똑하다. 자, 한국은 성장으로 과거를 바꿨다. 맞는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으로 과거를 바꾸었다면 그 나머지 거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2000년대 들어서 포로가 일본 전범 기업에서 노가다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판사가 그 당신의 과거는 이 자랑스러운 미래로 이렇게 이미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는 어쩌려고 이렇게 태형적이고 과거 지향적이고 또 없는 여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몰고 갈까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하여튼 제일 다 요즘 걱정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임진왜란 전인 것 같기도 하고 병자호란 전인 것 같기도 하고 구한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게 눈에 보이는데 또 상당수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그냥 스스로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 들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제 저도 문재인이 또 이번 기회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도 했지만 저는 반대로 아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요, 우리 보수도요. 자, 좌파들 중에도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똑바로 박힌 이런 좌파들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의 성장으로 과거를 바꿨다. 자, 그래서 당시에 식민지 제가 하던 말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한번 본 적도 없는데 네네. 제가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할 수 있는 한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을 제가 했는데 오늘날 한국의 좌파들이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랬거든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다 결론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요 선동 당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남의 정치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선동에 그대로 따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이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부터 또 우리의 역사적 과오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요. 그걸 갖다가 어떤 정치 이념적 어떤 목적과 입장에서 오늘날의 입장에서 가공되어 이야기하는 데 대해 선을 긋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하여튼 최근에 이제 엉뚱하게 동경 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88 서울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북한을 따라서 쿠바, 알바니아 하여튼 두세 개 나라가 같이 보이콧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 대한민국이 동경 올림픽을 보이콧 해버리면 거기에 동조할 나라가 세 개 다 한 나라라도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일본하고 어떤 갈등 관계가 있으면 세계가 대한민국을 편들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인식을 해서 왜 지금 세계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선생님 계속 말씀하신 거지만 이게 언제까지 과거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이게 현실이 고통받아야 되고 우리의 미래가 정말 저당 잡혀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임 변호사님 모시고요. 진짜 임 변호사님의 가정사를 통해서 바라본 우리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본과 얽힌 이런 일대기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